영민의 잡지사 8월호 8번째 페이지. 뉴욕에 스파이더맨이 있다면 서울엔 하나만 더 맨이 있다. 끝없이 뻗어나가는 거미줄 토크 히어로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Spider-Man, Spider-Man does whatever a spider can. 스파이더맨. 간만에 이제 제가 그토록 바라던 시류를 타는 주제가 또 곽지식 왔습니다. 작가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류 타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름을 곽시류로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예, 이렇게 예. 시류를 타는 주제라니. 그렇습니다. 바로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가 시원한 흥행 질주 중입니다. 우리가 뭐 영화를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몰입을 하지만 다 보고 나면 근데 저게 과학적으로 진짜 가능할까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시류 타는 남자 곽지식 작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스파이더맨 하면 아무래도 그 방사능 거미에 물려서 초능력이 생기는 기본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한국의 저명한 또 SF 작가이자 과학자로서 왜 하필 거미라는 매개체를 선택했으며 그것도 그냥 거미가 아니고 방사능에 피폭된 거미라는 설정을 어떻게 떠올렸다고 생각하시는지 유추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아시는 게 있으면 생물이 예. 이렇게 특이하게 신기하게 변해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는 그 자연적으로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정말 검증이 된 것이자 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돌연변이입니다.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생물의 특이한 특성이 생기는데 그것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고 생존하는 데 적합하면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그 특성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대대손손 그 특성을 물려주게 돼가지고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 뭐 이런 거가 생물학에서 많이 퍼져 있는 이론이지요. 그렇죠. 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이 공룡이 옛날에 그냥 땅에서 공룡 이러면서 걸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공룡 중에 일부가 돌연변이 일으켜가지고 나 자꾸 깃털이 나오는 것 같아. 몸에서 깃털이 나오게 돌연변이 일으켰다. 근데 그 상태로 팔 근육이 강해지고 이래가지고 퍼덕퍼덕 되는데 하다가 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가 그래서 공룡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공룡 입장에서 보면 와 쟤네 조상은 예전에 나와 같이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던 그냥 공룡이었는데 돌연변이 일으키면서 대대손손 이렇게 내려가면서 바뀌더니 지금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구나. 신기하겠네. 새처럼 아니 새니까 새처럼 당연하겠죠. 홀홀 하늘을 날아다니게 됐구나. 이런 게 이제 돌연변이가 실제 생물학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특징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자연적으로 생기는 돌연변이를 기다려가지고 이런 특성을 관찰하고 뭔가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하고 하려면 돌연변이가 자주 생기는 현상이 아니니까 엄청나게 많은 대상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말은 뭐 우리가 이렇게 쉽게 했지만 무슨 뭐 공룡이 뭐 퍼덕이고 했지만 그 언제 그거 기다리면서 깃털 돋는 공룡 태어날 때까지 보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실험의 영역, 검증의 영역으로는 되게 들어오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사이에 미국의 허먼 조셉 멀러 이런 과학자들이 예. 제가 이 과학자 한번 전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이 동물 특성을 하면서 이 과학자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 무슨 동물로 이 과학자가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그 특성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느냐? 바로 뭐였겠습니까? 초파리였죠. 초파리. 아 그랬군요. 네, 초파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켜보는 실험을 이 멀러가 20세기 전반에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초파리에게 돌연변이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사용한 게 바로 방사선이었습니다. X선이었어요. 그래서 X선을 초파리에 이렇게 막 쪼여주다 보면 그러면 인위적으로 돌연변이가 아주 잘 발생한다라고 해가지고 예. 뭐 그때 뭐 무슨 뭐 초파리가 뭐 갑자기 무슨 뭐 근육질로 변하고 이런 건 못 일으키고요. 초파리 뭐 눈 색깔이 변하는 돌연변이 뭐 이런 거 정도 일으키면서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단치는 않죠. 뭐 초파리가 눈 색깔 바뀌어가지고 너 이제 서클렌즈 낄 필요 없겠네. 뭐 이런 거에 뭐 크게 무슨 큰 의미는 없었겠지만 그렇죠. 예. 과학적으로는 이게 연구하는데 얼마나 이게 혁명적인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그럼요. 그죠? 짜릿했겠네. 예, 그래서 이분이 전에 그 초파리 편할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멀러 이런 과학자를 약간 현대 생물학의 진정한 시작처럼 막 떠받든다. 그래요? 미국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게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고 네. 이분이 1946년에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공로로 1946년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방사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화제가 될 수 있는, 특히 미국에서 화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과학적인 바탕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마침 정치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뭐가 거기에 얹혀지게 됐냐면 예. 1946년에서 바로 수개월만 앞서서 시간을 돌려보면 어. 1945년에 세계 최초로 핵폭탄을 실전에서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랬죠. 그래서 예. 핵폭탄이라는 상상 속에서 SF에서 그런 게 가능할까 싶은 방사능 물질의 강력한 힘을 핵 분열 반응이라는 특이한 반응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무기를 두 번이나 실전에서 사용하는 그러네요. 게 1945년에 벌어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거든요. 예. 1940년대 후반이나 5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신문 기사 이런 걸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일본 제국이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었는데 그거는 일본 제국이 핵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 그런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핵무기이기도 한데 그렇다 보니까 이 대중들의 충격 속에서 이 방사능이라는 게 되게 강하게 각인이 그럴 된 거예요. 수밖에 없겠네. 예. 그게 어느 정도였느냐? 마침 이 멀러가 초파리 X선 방사선 실험으로 노벨상을 받은 1946년에 네. 요즘 같은 여름철에 전 어허.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비키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 비키니라는 게 제품명으로 붙었던 것이 1900 이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1946년에 비키니 섬에서 핵폭탄 실험을 했는데 그게 많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핵폭탄처럼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잘 팔려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키니가 처음 나왔을 때 비키니라는 어떻게 보면 핵실험장 이름을 딴 거죠. 그러네. 예. 예. 되게 요즘 같으면 그런 식으로 이름 잘 안 붙일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됐을 정도로 스폰지밥 사는데도 비키니 섬 아닌가?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 사람들 문화에 이런 방사능, 방사선, 핵 이런 게 되게 깊숙하게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1950년대에는 이런 냉전 분위기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운명을 걸고 거대한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운명을 결정질 무기는 더 강한 핵무기, 더 많은 핵무기다. 이거를 전 세계의 수많은 군인들, 정치인들, 일반 시민들까지도 거의 뭐 좀 뭐랄까요, 공포증, 이런 편집증에 걸릴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네,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1950년대에 할리우드에서 주로 이런 대예산을 들인 스파이더맨 시리즈 같은 이런 A급 영화 말고 약간 B급 중저예산 영화 약간 이런 시리즈로 어떤 게 많이 나왔냐면 예. 워낙에 핵실험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네. 핵실험이 많이 화제가 되는 시대다 보니까 핵실험 한번 이때 저기 우리 세션 편 할 때 말씀드렸죠. 이때 그냥 지상에서 핵을 그냥 뻥뻥 그렇죠. 터뜨려 보던 프랑스 때거든요. 같은 나라가. 예,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 50년대 이럴 때는 그냥 지상에서 핵을 그냥 막 터뜨리는 걸 해보던 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핵실험을 많이 하다 보면 아니 X선으로 초파리에 쪼여주기만 해도 돌연변이가 생긴다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핵폭발을 그냥 막 시키면 뭐라도 돌연변이가 엄청나게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상을 SF 작가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럼 그때 젊은 스탠리도 그런 상상을 했겠네요. 물론이죠. 예. 특히나 이 시대에 그래서 영화계에서 할리우드에서 이런 거를 중저예산 B급 영화로 이런 소재로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댐, 정확하게 말하면 댐하고 느낌표입니다. 영화 제목이 댐. 댐 그들 그것들 이런 제목인데 그들 댐이에요. 뭐 저주의 말이 아니고요. 댐이 아니라. 뭐 CBS에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영화 제목이라니까. 댐 그게 예, 뭐냐면 예. 핵실험 하는데 다 대피시키고 핵실험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큰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핵실험 장소의 그 땅 밑에 살던 개미들이 방사선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중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거대한 개미 종족이 탄생해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소만한 개미들이 쳐들어온다. 뭐 이런 내용의 영화. 앤트맨의 원조네요. 예. 앤트맨은 개미로 변신하는 건 아니지 커지기도 않나요? 나중에 개미도 커져요. 아 그렇구나. 네. 타란툴라 뭐 이런 영화는 네. 이 거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사능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큰 거미가 괴물처럼 변신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한다. 뭐 이런 영화들이 50년대에 수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수도 없이. 그렇군요. 예, 그래서 50년대 그게 한번 어떤 SF 영화의 한 패턴 같은 형태로 한번 쫙 미국을 한번 훑고 지나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에는 그게 약간 SF 괴물 이야기의 기본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조금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레이첼 카슨 이런 학자들이 네. 이렇게 방사능 오염물질이 세상에 퍼져나가지고 생태계에 피해가 있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시대라면 내가 이걸 진지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살충제 같은 거 뿌리는 거 이런 것도 함부로 뿌리면 생태계가 오염될 수가 있고 그럼 생태계가 오염돼 가지고 그거에 피해가 사람들에게도 괴멸적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걸 소재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써 가지고 미국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1962년에 나온 이전과 이후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DDT 같은 거. 그렇죠. 네. 환경 문제라는 게 1962년에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과학공학에 많은 투자를 받는 연구의 주제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큰 전환점이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1950년대 그 핵실험 방사능 왜 공포에 침묵의 봄이라고 지었을까요? 왜냐면 무슨 뜻이에요? 생태계가 파괴된 그런 세월이 찾아오면 네. 그 다음 해에 봄이 와도 새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 동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는 그런 소리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어. 파괴된 그런 자연이 찾아올 거다라고 해서 이제 침묵의 봄이라는 제목을 붙였던 거죠. 네. 그리고 1962년에 레이첼 카슨이 생태계 파괴를 경고한 이런 과학적인 공학적인 영향을 미친 책을 썼다면 네. 이제 만화가들은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그랬겠지, 좀 재미있고 그랬겠지. 즐겁고 조금 더 이웃에 가깝게 막 이상 괴물이 나오는 이런 이야기 말고 조금 더 멋있게 친근하게 보여주는 그런 걸 만들어도 재밌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네네. 바로 1962년 같은 해입니다. 이 침묵의 봄이 나온 해하고 같은 해에 예. 스파이더맨 만화를 탄생을 시켰던 거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 60년대 초 50년대 말 이 무렵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미국의 여러 가지 만화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소설 중에서 쭉 이어지는 거 이런 걸 보면 방사능을 맞아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이 헐크. 헐크 마찬가지고요. 헐크. 그런 닌자 게, 거북이. 뭐 그런 게 참 많이 닌자 거북이는 방사능 아닌가? 닌자 거북이는 돌연변이 시대도 맞는데. 한참 뒤로 오고요. 아, 닌자 그래요? 거북이는 80년대쯤에 나왔죠. 어. 그거는 뭐 이런 화학 물질 오염 이런 거하고 좀 아. 관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하여튼 뭐 이 시기에 이런 역사적인 어허. 그리고 기술적인 이런 오염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네. 스파이더맨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시대상이 반영된 설정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필 거미를 골랐을까? 거미가 좀 탐나는 능력이 많긴 해요, 제가 봐도. 그렇죠. 근데. 예, 네. 거미가 네. 일단 잘 기어오를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있고요. 네. 그리고 거미 줄을 뿜어 가지고 그걸로 도구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참 재밌는 특성이죠. 사실 사람을 제외하면 자기 몸의 일부가 아닌 거를 네.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동물이 참 많지 않은데 어. 별로 대단찮아 보이는 그런 거미가 네. 자기 몸에서 뭐 만들어낸 물질이긴 하지만 자기 몸의 일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몸에서 떨어뜨려 놓고 그냥 딴 데 갔다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함정을 판다. 이런 거 사람들의 뭘 좀 포박해서 잡아먹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과 신비감을 자극하는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네. 아마도 거미를 특히 이런 좋은 소재로 택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이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인간에게 넣어서 그 생물의 능력을 갖게 한다는 이런 상상이 그냥 상상에만 그치지 않고 혹시 실제로 연구 중이거나 실험으로 이루어진 적도 있나 보다. 이거 표정 보니까 이거 있나 본데요. 진짜 재밌는 예. 주제. 이게 진짜 재밌는. 이걸로만 특선으로 한 편 해야 돼요. 그래요? 이게 이게 진짜 재밌는 주제예요. 이거 한번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예. 아까도 무슨 적자 생존이 어쩌고 그래서 새로운 종이 탄생하고 어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유전자를 뭐 전해주고 유전자 때문에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부모 자식 사이에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뭔가가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이 뭐가 좋다고 할 거야. 머리카락 색깔이 되게 멋있어. 어허. 나도 저런 약간 좀 뭔가 붉은 머리 같은 게 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당신의 그 붉은 머리 유전자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의 뭐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내가 뭐 달에서 먹는다거나 뭐 그거를 뭐 내 머리카락이 어떻게 꼬아가지고 뭐 3일 동안 뭐 기도를 한다거나 해도 택도 없죠. 그게 내 유전자 속에 스며들지 않잖아요. 않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요. 네. 만약에 그 사람하고 잘 돼가지고 결혼을 하면 나의 자식은 그 사람의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빨간 머리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는 아래 위로 부모 자식 간에 대대로만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수직적으로 vertically gene은 트랜스퍼한다. 음. 대대로 내려온다라는 게 이제 기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이었습니다라고. 예. 그런데 예. 사람들이 세균 같은 걸 관찰하다 보니까 예. 세균은 습성이 이상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어떤 동물이 있으면 그 동물의 습성은 대대로 웬만하면 계속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한 마리가 있으면 개의 습성은 그냥 그 동물 습성대로 그냥 쭉 갈까. 예를 들어서 닭이면 아침에 꼬끼요 이렇게 우는 그 습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닭이 갑자기 뭐 꼬끼요 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깐 뭐 이러지 않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친숙한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이 자라나다 갑자기 팥으로 변신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많죠. 예. 그런데 예. 세균은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 세균은 가끔 조금씩은 그 자신의 습성을 좀 버리고 예. 전혀 다른 종족의 습성을 자기가 물려받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를 세균을 연구하고 세균을 퇴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짜증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사람이 세균에 감염되었다. 예. 혹은 세균이 많이 생겨가지고 음식이 상하려고 한다. 네. 이런 걸 막으려면 그 세균의 특성을 잘 관찰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하하 이 특성을 건드리면 죽겠지 이런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세균을 퇴치하는 거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세균이 이게 이 세균의 특성이다라고 해가지고 10년 동안 막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균이 잠깐만 이러면서 자기의 그 습성을 버리고 다른 세균의 습성을 흡수하는 이런 일이 세균들한테서는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엄청나게 골치 아픈 현상을 사람들이 세균 연구의 초반기 중반기부터 이걸 많이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습관을 얻는 정도의 작은 개념이 아니라 네. 달기 꽃게오 대신 어흥을 하는 수준의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네. 사람이 처음에 내가 32살까지는 쌍꺼풀이 없이 살았는데 네. 33살 때 갑자기 쌍꺼풀이 쓱 생긴다. 네. 내가 41살 때까지는 네. 뭐 어떤 거 해볼까요? 41살 때까지는 탈모였는데. 내가 탈모였는데 음. 갑자기 되게 머리가 풍성한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더니 네. 42살 때부터 갑자기 머리숱이 삼손이랑 풍성해지더라. 친하게 지냈더니 갑자기 뭐 자기도 그런 류의 일이 세균들한테 많이 그건 나타나는 진짜 거예요. 놀랍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세균 처치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자꾸 특성이 바뀌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세균을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를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세균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예. 세균은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세균은 원핵 생물이라고 하는 네. 우리 동물, 식물, 사람 같은 진핵 생물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의 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세균의 그 유전자가 들어있는 DNA가 들어있는 핵이라는 구조가 없고 그래서 진짜 핵이 있는 구조인 생물인 진핵 생물이 아니고 원시적인 형태의 핵이라고 할 만치도 않은 그런 거를 가지고 DNA를 품고 있다라고 해서 세균은 원핵 생물이라고 부른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균은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세균은 DNA를 보관하고 간수하고 이런 구조가 좀 흐리멍텅해요. 허술해. 허술해요. 되게 허술하고 잘 좀 뭐 이렇게 뺏겨. 상하기도 쉽고 그래서 부실해요. 그것 때문에 세균이 잘 죽기도 하고 사실은. 네네네. 그런데 네. 그렇다 보니까 세균은 그런 DNA 덩어리 한뭉태기를 하다 보면 그냥 밖으로 쓱 이렇게 내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야. 돌아다니던 DNA 한뭉태기를 자기 몸으로 흡수해 가지고 그게 자기의 기본 DNA하고 거의 비슷한 것처럼 그냥 내 이런 DNA도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것도 자기의 원래부터 물려받은 DNA처럼 그냥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엉성한 데서 나오는 힘이죠. 유전의 그 수직적인 것도 당연히 있고 있지만 수평으로도 간다는 네. 게. 이거 어떻게 용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셨지? 그래서 어. 이런 현상을 호리존탈 진 트랜스퍼, 수평적 유전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균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으면 네. 가끔 가다가 DNA 항뭉태기가 어떻게 떨어져 나오면 그걸 다른 세균이 자기 몸에 쓱 품어가지고 네. 내가 이런 것도 부모님께 물려받았었나? 뭐 이런 것도 받았었나 보지라고 하면서 네. 습성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희한한 습성을 세균이 갖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이랑 무슨 상관이죠? 무슨 상관이냐? 예. 무슨 상관이냐? 예. 그래서 방금 네. 거미의 유전자를 사람이 이렇게 흡수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그런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사람이 흡수하는 거는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역으로 사람 유전자를 다른 생물에 집어넣는 거 이거는 네. 우리가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이거를 산업적으로 공장을 돌려서 잠깐만. 돈을 버는 회사도 전국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마치고 싶어. 예? 다른 생물한테? 예.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드렸죠. 해보시죠. 과학의 좀 묘미는 네. 골치 아픈 현상을 발견했을 때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그걸 이익이 되게 사용하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이런 썩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균이 자꾸 습성이 바뀌니까 이게 퇴치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골칫거리일 수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어떤 특별한 동물에서만 생산되는 특별한 식물에서만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산삼에만 나오는 그런 성분이 있다. 네. 엄청나게 귀하다.
그러면 산삼에서 그 성분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그런 DNA 덩어리로 만들어서 플라스미드라고 합니다. 세균계에서는 플라스미드로 만들어서 세균 주위에 이렇게 슬쩍 좀 뿌려놓으면 어떤 세균이 못 모르고 그걸 흡수를 해가지고 자기는 세균인데 산삼 속에서만 나오는 물질을 막 뿜어내겠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산삼이셨나? 이러면서 그 물질을 막 만들어내겠죠. 예? 이게 실제로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 진짜로? 자, 그런데 예, 예. 산삼에서 나오는 물질보다 더 귀한 게 뭐겠어요? 산삼보다 더 귀한 게 뭐겠어요? 세상에서. 고려인삼, 생물에게에서 산삼보다 더 귀한 게 뭐겠어요? 생물계에서 해삼. 사람이 더 귀하죠. 아, 사람이 가장 귀하죠. 예. 사람. 예. 그래서 사람 몸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 팔 수 있을 만한 거를 그거의 유전자를 알아내가지고 세균에다가 때려넣고 그거를 세균이 만들어내게 한다면 이거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증받아야만 되는 물질을 세균이 그냥 못 모르고 우리 아버지 사람이셨나 이러면서 그 물질을 막 만들어낸다라는 사람인 거잖아요. 척하는 세균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1970년대 말에 대규모로 만드는 사업으로 성공시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뭐였느냐? 뭐였느냐? 당뇨병의 관리에 많이 쓰이는 인슐린이라는 물질 있죠. 아. 인슐린이 사람 몸에서 원래 생기는 물질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인슐린 만드는 유전자를 아, 세균 중에서도 제일 흔하고 하잘것없고 수많은 실험에 막 쓰이는 대장균에다가 플라스미드 형태로 쓱 넣어줬더니 그렇게 하는 거구나. 대장균이 못 모르고 이거 뭐야 우리 아버지 사람이셨나? 참 우리 아버지는 당뇨도 없고 건강하셨나 보네. 이러면서 인슐린을 지가 막 뿜어내는 거예요. 인슐린 필요도 없는데 대장균한테. 그러면 그 인슐린을 싹 공장에서 걷어가지고 그거를 돈 받고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80년부터 이게 실험. 지금도 수많은 당뇨 환자들을 구하고 있는 인슐린 생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이게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거 하던 회사들 많았어요. 인슐린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거를 그렇죠. 세균한테 화학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화학적으로 예. 만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소나 돼지를 길러가지고 소나 돼지에서 인슐린을 뽑아냈어요. 사람 인슐린이 거의 같거든요. 뽑아냈어요. 근데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소나 돼지를 많이 기를 수만 있으면. 비율적이죠. 예, 그런데 대장균 키우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야, 이건 그 진짜 효율이 근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죠? 진짜 엄청난 지금도 발견이네. 이게 사람들에게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성공한 회사가 이걸로 성공해서 막대한 돈 버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 전에 했던 그 살 빼는 주사 개발해가지고 요즘 거기? 주가 날리고 있는 미국 회사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거 성공시켰어요. 이거 돈 얼마? 그러니까 그런 데서 돈 벌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또 더 좋은 걸 개발하고 이런 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이 너는 무슨 예, 예. 세균도 좀 괜찮은 세균 뭐 사람에게 큰 병을 일으키는 뭐 패스트균 이런 거 연구하지 네. 무슨 수영장 오염될 때 나오는 대장균 그걸로 뭘 그렇게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있냐 예. 하고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이런 중요하다. 인슐린을 개발하는 방법을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의 유전자를 세균 같은 다른 생물에 집어넣어 여기죠. 스파이더맨이 거미를 물었더니 거미가 갑자기 똑똑해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렇죠. 사람 유전자가 넘어가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이런 거는 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품었던 그 의문. 다른 생물의 유전자가 사람에게 넘어오는 거. 이거는 그러면 좀 사례가 있겠느냐. 이것도 의외로 있다고? 이것도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사례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어떡해요? 이거 너무 재밌. 이거 예. 수평적 유전자 이동이란 이 주제 자체가 되게 재밌는 주제고 네. 한 10년 전부터 되게 사람들 관심 많은 주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안주현 박사님이나 이런 거 해주시는 분에게 한번 봉투 한번 해달라고 하세요. 저는 이상한 얘기만 좀 해드릴게요. 근데 세균 말고는 안 될 것 같은데. No.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이러스라는 게 있잖아요. 바이러스. 예, 기억나십니까?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더 작고 세균보다도 더 원시적이고 좀 하잘것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달라요, 있었죠. 둘이. 예. 그죠? 그래서 발효의 과학 보세요. 발효의 과학.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새끼를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떠나서 새끼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무것도 없어요. 바이러스는. 그럼 어떡해요?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바이러스가 막 새끼치면서 퍼져야지 막 사람에게 뭐 병도 걸리게 할 수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이러스 자체적으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능력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암수 구분도 없겠네. 그럼 뭐 어느 정도 그런 걸 설정해 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면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서 쫙 불어나느냐?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심지어 다른 세균의 몸속에 들어가면 그 다른 생물의 일부인 척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기도 바이러스도 DNA나 RNA 이런 거 품고 있거든요. 그걸 그런 척하면서 쓱 옆에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몸의 세포에 바이러스가 감염됐다라고 하면
사람 몸의 세포가 계속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네. 사람 뭐 상처라도 생기면 상처가 아물어야 되고 그렇죠. 적혈구, 백혈구 이런 건 계속 새로운 적혈구, 백혈구 같은 세포가 생겨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의 세포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려고 할 때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 있으면 바이러스 이것도 내 몸의 일부지 하면서 그거를 사람의 세포가 속아서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아 만들어요 예, 그거를. 그걸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주고 속아가지고 바이러스의 몸을 사람이 그냥 계속 만들어줍니다. 바이러스의 DNA와 사람의 몸을 계속해서 만들어줍니다. 네. 사람의 DNA를 복사해주고 사람의 몸을 복사해주는 사이에 사람인 척하면서 바이러스는 끼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기 DNA와 자기 몸체를 그렇게 막 만듭니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네네네. 바이러스는 남의 DNA 사이에 그 DNA인 척하고 이렇게 쓱 위장해서 들어가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중에 레트로 바이러스 같은 그런 일부 바이러스들은 아예 사람 DNA에 자기 DNA 일부를 융합시키는 능력까지도 갖고 있어요. 사람 DNA에 자기 DNA를 일부를 진짜로 융합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와. 예.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진짜로 바이러스들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일부 바이러스들은. 그래서 실제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실험을 할 때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바이러스들을 흔히 벡터라고 불러요.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다른 생물에게 끼워 넣기 위한 중간 수단이라는 의미로 벡터라는 말을 많이 아, 씁니다. 그럼 바이러스를 매개로 사람 거미 사이에 뭘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뭐 그렇게까지 아니라도 수많은 사소한 실험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연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네. 자연적으로는 막 그렇게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멋있는 이런 게 갑자기 생기지는 않겠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그런 식으로 잘못 감염되면 네. 바이러스가 사람의 유전자를 막 잘못 건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제일 흔하게 생기는 현상이 사람의 세포가 그냥 막 자라나는 현상이에요. 멈추지 않고. 이게 50년대에 나온 영화 같은 상황이었던 막 사람이 점점 막 거인으로 변한다거나 팔이 점점 길어진다거나 뭐 이런 다리가 쭉쭉 머리카락을 왜 자꾸 저 집착하게 되죠? 머리카락이 자꾸 엄청 길게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간다거나 라푼젤처럼. 털이 막 자란다거나 뭐 예.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예. 보통 그 정도로도 멋있게 안 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무슨 이런 살덩어리가 그냥 점점 부풀어 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종양 같은 게 생긴다든지 아, 예. 이런 현상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흔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 중에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HPV 바이러스 같은 데 감염이 되면 예. 사람의 몸에 눈에 띄게 보이는 현상으로 뭐가 생길까요? 사마귀가 생깁니다. 사마귀. 그 사막입니까? 예, HPV? 그래서 바이러스가 감염돼 가지고 자기 유전자를 자기 DNA를 들고 사람의 세포 속에서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 네. 뭐 대단한 능력은 사람이 생기지는 않지만 네. 사막이 사마귀는 생긴다. 이 정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당랑권 쓸 수 있나요 그러면? 그 곤충 사마귀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예, 예. 그래서 약간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스파이더맨보다 사마귀 영어로 멘티스잖아요. 네. 멘티스맨이 조금 더 과학적인 거 아니냐. 멘티스가 마블에도 있죠. 그러네요, 있죠, 진짜. 있죠. 예. 예. 그런데 좀 약간 이상한 얘기 하나 해보자면 하나만. 네, 알겠습니다. 예, 가세요. 예, 하나만. 예. 하나만. 이거 하나만 하고 하나 더 해야 돼요, 사실은. 두 개만. 두 개만 더면 하나만. 예, 해주세요. 네. 그래서 네. 이거 이상한 얘기하고 좀 안 이상한 얘기 할게요. 네. 이상한 얘기는 뭐냐면 네. 신라 말에 활약해가지고 고려 초기에 개국공 신호도 활약했던 신순겸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신승겸 저 좋아해요. 예. 태조왕건 드라마 때 예. 신승겸 캐릭터를 너무 좋아했어요. 약간 어. 관우 포지션으로 나왔어. 목소리 되게 멋있고. 예, 예. 예. 신순겸 김영일 장군 배우. 같은 예.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었다라고 돼 있냐면 네. 발에 네. 사마귀가 북두칠성 모양으로 나 있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이니까 북두칠성 모양의 사마귀가 나 있다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신비로운 운명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7개가 있었나?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예. 신순경 장군이 장군으로 그렇게 출세하는데 네. 사마귀 7개가 난 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DNA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현상으로 사마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큰 어떤 덕을 본 사람, 그것 때문에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칭송을 얻은 사람으로는 네. 고려의 신순겸 장군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예. 왜냐하면 신순겸 장군은 그게 자신의 어떤 신분을 어떤 성스럽게 보이는 위대해 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능력으로 작용이 됐기 제가 때문에. 좋아하는 신승겸 장군 얘기 잡지사에서 처음 나왔는데 발사마귀 얘기를 하네. 안 그리고, 이상한 얘기. 예, 네, 안 이상한 좀 얘기. 과학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예. 근데 이런 일이 생명체가 처음 탄생한 후로부터 네.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사람을 뭐 찌르고 사람뿐만 아니라 뭐 하잘것없는 조그마한 뭐 세균이나 단세포 생물이나 다른 뭐 쥐나 또 원시적인 동물 뭐 이런 뭐 네안데르탈인 이런 데에서도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락날락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의 전체 DNA를 쭉 다 분석을 해보면 뭐 이거는 뭐 제일 사람마다 좀 학자들마다 좀 보는 눈은 다를 수 있는데 제일 언론에 많이 보도된 수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전체 DNA 중에 한 8% 정도는 바이러스가 주입해주고 간 거다라는 의견이 현대에는 많이 있습니다. 와. 현대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부에 뭐 거미가 물고 간 건 아니지만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DNA 던져주고 간 게 사람 몸에 8% 정도는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요거는 아직까지도 확정은 안 된 건데 그래도 이것도 한 좀 2019년에 유타 대학 쪽에서 연구 나와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던 걸로 뭐가 있냐면 네. 사람이 뭔가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사람이 뭔가를 기억할 때 머릿속에서 활용하는 단백질 물질 중에 아크 단백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아크 단백질의 구조가 바이러스가 자기 몸의 껍데기로 사용할 때 쓰는 그 단백질 구조하고 닮은 점이 많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2019년에. 네네. 그래서 어디까지는 추측입니다만 무슨 추측을 하고 있냐면 먼 옛날에 뭐 이건 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서도 이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동물의 조상에 어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가지고 자기 껍데기 만드는 유전자를 놓고 갔는데 그 바이러스 껍데기 같은 성분이 사람 몸속에서 좀 나와도 별 소용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어찌어찌 가다 보니까 신경이 탄생을 했을 때 그 물질을 기억을 할 때 도와주는 용도로 활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거미가 물어줘서 나에게 무슨 초능력 같은 게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네. 한번 가장 좋은 행복한 추억, 기억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 능력은 네. 먼 옛날 우리 조상이었던 어떤 동물에게 네. 거미는 아니지만 어떤 바이러스가 주고 간 능력 때문일 수 있다. 뭐 이런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 순간에 거미가 바이러스를 옮겼을 수도 있지 않나요? 처음에? 아니에요. 왜냐면 그럴 순 없나? 거미 수준의 동물에도 이런 게 이미 있는 것 같거든요. 이미 있기 예. 때문에. 근데 왜 모르죠? 근데 뭐 거미하고 또 어떻게 중간에 살짝 뭐 관계가 있을지. 그러네.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거미줄 얘기를 한번 해야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얘기하면서 거미줄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거미줄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미줄이 뭐 강철보다 강하다 이런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 네네네. 거미줄이 네. 이제 동물이 만들어내는 성분이니까 동물의 몸은 대체로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탄소. 예? 탄소 맞아요. 탄소가 원소로 따지면 두 성분이고요. 예. 물질 이름으로 따지면 무슨 성분일까요?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먹으면 탄수화물이요.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우리가 뭐 많이 들어 있다고 하죠? 단백질이요. 단백질이죠, 단백질. 고기 먹으면 탄소에 탄수화물 많이 들어 있다고 하진 않죠. 예. 예. 그래서 단백질이 동물의 몸의 주성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백질 성분입니다. 거미줄 성분도 특히 그러니까 넓게 보자면 근데 단백질이 정말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다양한 온갖 단백질들이 다 있거든요. 네. 단백질이 그렇게 그 얘기 전에도 한번 했죠. 단백질이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네. 어떤 거는 사람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사람 피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혈관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사람의 신경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재질을 서로 다른 형태의 단백질들이 다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미의 이 실을 거미줄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스피드로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건 뭐 대단한 말이 아니고 그냥 스파이더에서 만들기 때문에 스파이더로인 해가지고 붙인 이름이에요. 네네네. 거미가 종류마다 조금씩 다른 그 단백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피드로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가느다란 단백질 실 이 스피드로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미들을 각자 습성에 맞게 다양한 그런 거미줄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단백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튼튼하다라는 게 단백질이 그러니까 예리한 굴로 잘랐을 때는 잘 끊기거든요. 단백질이. 거의 뭐 머리카락 잘라보면 잘 잘리잖아요. 그죠? 잘 잘리죠. 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사 자르는 것보다 훨씬 잘 잘리잖아요. 훨씬 그죠? 잘 잘리죠. 그래서 예. 예리한 걸로 자르는 거는 잘 잘리거든요. 네. 그런데 아래 위로 당겼을 때 거기 실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무거운 물체를 달아놨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무게까지 견뎌내느냐 당겼을 때 얼마나 버티느냐 인장 강도라고 합니다. 네. 그거는 단백질 성분들이 좀 강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가죽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예, 가죽을 그렇지. 가위로 자른다라고 하면 쉽게 잘리지만 땡긴다라고 하면 좀 질기게 버티는 머리카락도 느낌이잖아요. 양쪽에서 당겨서 끊기는 그쵸? 힘들죠. 예. 그래서 거미줄이 정말 가느다랗습니다. 거미줄은 뭐 0.01mm 이하 되는 거미줄들이 많아요. 네. 0.003mm 되는 거미줄 이런 건 뭐 흔해 빠졌어요. 네. 거미줄이 되게 가느다랗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굵기로 가느다랗게 만든
철사 같은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미줄이 훨씬 튼튼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알루미늄 같은 걸로 0.01mm의 가느다란 거미줄만한 끈을 만들었다. 그러면 알루미늄 실보다는 거미줄이 한 4, 50배 강하고요. 오. 강철이라는 게 철하고 탄소를 섞어가지고 제일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강철보다도 거미줄이 한 4-5배는 강합니다. 어. 같은 굵기로 만들어 예, 놓으면 예. 가느다랗게 만들어 놓으면 예. 그래서 거미줄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거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이런 식의 아주 질긴 단백질 실 성분을 생물체가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옛날부터 이용을 해가지고 되게 성공하고 실용적으로 많이 장사도 많이 했던 그런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사람들 그리고 어허. 그거를 배운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아, 그래요? 뭘까요 그게? 배틀. 맞아요. 맞아요. 비단실이죠. 아, 비단실. 비단실. 비단은 거미가 뿜어내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누에라는 곤충이 꽁무니에서 뿜어내는 그런 섬유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아이고 고치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거미 누에가 열심히 뽑아놓으면 하면서 옆으로 살짝 이렇게 빼내가지고 예, 예. 살짝 사람이 빼돌려가지고 네. 그걸로 실을 꼬아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옷감을 만드는 게 비단이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의 광주 신창동 유적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1세기에 나온 비단 유물도 나왔기 때문에 좋게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 걸로만 따져도 우리나라에서 한 2100년 전, 2000년 전 이전에 이미 비단을 만들었다. 이런 생물이 뿜어내는 단백질 섬유를 활용을 해가지고 길다란 이런 뇌고치에서 나오는 이런 섬유는 피브로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대단한 이름이 아니라 파이버 실에 만드는 단백질이다 해서 그냥 파이버로인이라고 하는 그런 예. 건 것 같아요. 예, 예. 스피드로인 거미줄 단백질하고는 조금 다른데 네. 비슷한 점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천 년 전부터 많이 활용을 해왔고 네. 중국이 뭐 비단의 원조라면 네. 뭐 원조 옆집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가 되고 우리나라도 좋은 비단 예로부터 삼국시대 때부터 많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자부심 강할 만하지 않느냐. 광주 신창동에서 이런 실크를 소재로 한 어떤 패션의 어떤 명소 같은 게 탄생되어도 좋지 않느냐. 아니면 하다못해 광주 신창동에 뭔가 번데기를 좀 안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장 같은 게 많이 생겨도 마땅치 않느냐. 부가가치가 높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긴 예. 하군요. 예. 1461년 음력 8월 8일 조선왕조 실록 기록을 보면 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 그래서 이제 비단실을 만들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앞서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거미줄 만들면 거미줄로 우리가 비단 만든다는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거미줄이 튼튼하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누에고치 실로 이런 비단을 만드는 그 실로 비단실로 명주실이라고 하죠. 그거를 잘 이용하면 그 실도 튼튼하거든요. 네. 뭐 거미줄만큼 하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실도 옛날에 만들 수 있는 소재 중에서 되게 튼튼한 편이었거든요. 거미줄이 더 튼튼하구나. 네, 그래서 그 누에고치 실, 비단실을 튼튼하다는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뭘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이용해서 스파이더맨처럼 강하게 싸우지는 못했겠지만 네. 이 소재를 이용해서 동아줄. 고구려의 주몽 이런 사람들은 화살줄. 화살줄 시위라고 하죠. 시위. 줄이 활을 시위인가? 쏘는 아, 활을 줄이 쏘는 시위인가? 그 시위. 예. 활을 쏘는 시위를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비단실이 튼튼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야. 무기 만드는 소재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선왕조 실록의 그 내용은 뭐냐면 네. 이 사람 역시 진짜 머리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한명회가 한명회가 진짜 뭔가 약삭 빠르고 똘똘할 것 같죠? 예. 한명회가 이걸 건의합니다. 앞으로 이 북방 지역에서 쓰는 활의 시위는 네. 잠사로 다 바꾸자. 잠사라는 게 누에에서 나오는 실이잖아요. 예. 그걸로 다 바꾸자. 그게 더 강하고 좋은 것 같다라는 건의를 했다는 것이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에 600년 전에 실려 있을 정도로. 유지태 씨가. 예. 유지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스파이더맨은 아니지만 거미하고는 좀 다르지만 거미는 곤충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비슷한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적을 물리친다. 네. 이런 거 우리 조상들은 많이 했다. 네.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백질 보충한답시고 거미줄 먹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벌써요? 얼추 다 아이고, 돼서 좀 이제 질문을 좀 취사 선택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6번이나 7번 질문 어떠세요? 6번이나 7번. 정말 넉넉히 한 10분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새 참 고뇌를 많이 하시네. 예.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고뇌하는 지식인. 그러면 얼굴은 왜 이렇게 상기되신 거야? 6번 왜 이렇게 시뻘개지셨어? 6번 질문을 하고 네네. 하나만 더 하게 해주세요. 짧게 할게요. 하나만. 그러시죠. 6번 질문하고 하나만 더 하게 해주세요. 자, 6번. 네. 거미줄이 그렇다면 그렇게 충분히 강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줄을 타고 고층 빌딩 사이를 날아다니거나 추락하는 사람을 거미줄로 구하는 것도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서울대의 문창읍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네. 서가병 교수님 이런 분들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결과는 어떤 게 있냐면 네. 동물의 이분은 도마뱀 부치 개코 도마뱀류를 연구를 했어요. 네. 이런 게 벽을 기어오르면서 잘 달라붙잖아요. 예. 그 원리를 이용을 하되 그거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정말 찰싹 잘 달라붙을 수 있는 재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 보니까 어느 정도의 힘을 낼 수가 있었느냐. 1제곱 센티미터 정도 되는 좁은 면적으로 2kg 정도를 지탱할 수 있는 찰싹 달라붙을 수 있는 소재를 개발했어요. 어. 그러면 한 50제곱 센티미터만 돼도 100kg를 지탱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 50제곱 센티미터면 가로 세로 10cm만 해도 100cm인데 100제곱 센티미터인데 그죠? 어. 그러면 대충 손바닥 정도 넓이만 돼도 100kg는 지탱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나라의 교수님들이 지금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이걸 개발했다는 거예요. 7cm, 7cm만 해도 50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한 손바닥 넓이 정도 되면 한 와. 100kg는 근데 그걸로 100kg?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네. 이게 문제가 뭘까요? 뭐요? 이렇게 찰싹 강력하게 잘 달라붙을 수 있는 이거가 못 떼요. 떼기가 어려워. 떼기가 어려워. 아, 그걸 뭐에 쓰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접착제로 아, 접착제. 쓰려고 이분들은 아. 개발하신 거예요. 예. 그 자유롭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없어. 너무 찰싹 잘 달라붙었기 때문에 달라붙었다. 이게 거의 끝이에요. 근데 피터 파커 바로 체포돼요. 근데 예. 피터 파커는 이제 거기서 네. 더 발전시켜가지고 예, 뗄 수 예. 있는 것도 만들었다고 치면 어. 손바닥으로 한 100kg 정도는 지탱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뭐 무릎팍이나 이런 데도 붙는다고 치면 뭐 100kg 좀 넘는 이상도 지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치면 제가 네. 계산을 해보니까 네. 한 20m 정도 높이에서 사람이 50kg 정도 되는 사람이 떨어지면 어. 시속 70km 정도 되는 속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을 1초 만에 잡아채 가지고 멈추게 한다. 1초면 꽤 긴 시간이죠. 사람이 떨어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1초 동안에 멈춘다라고 해도 그렇게 시간이 짧게 걸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피터 파커를 좀 넉넉 잡아서 써줘가지고 1초 만에 그 사람을 구출했다라고 칩시다. 예. 저 사람 떨어지네라고 했는데 네. 떨어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으면 1초 걸리면 이미 구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1초 정도는 우리가 여유 있다고 치면 오케이. 예. 그럴 때 1초 동안 어느 정도의 힘을 계속 걸어줘야지 이 사람을 멈출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면 99.2k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오. 1초 동안 계속 주면 시속 70km로 떨어지는 50kg 사람을 멈출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자기 몸도 지탱해야 되니까 자기 몸무게 더하기 99.2kg 정도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붙어 있으면 네. 그러면 20m에서 떨어지는 50kg 정도 되는 사람을 1초 내에 구출할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 서울대 교수님들이 개발한 이 정도 기술 수준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네. 좀 아슬아슬하게 될 만하죠. 되지 않겠느냐 정도 해볼 만하죠. 그렇죠. 예. 어. 엄청나게 막 10배 차이 나고 뭐 100배 차이 나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떨어지겠는데. 그 지금 구출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정하신 거죠? 한 사람이 떨어질 때. 내가 네. 스파이더맨이 지금 벽에 붙어 있는데 벽에 떨어지는 붙어 있다가? 사람을 발견했어.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채 가지고 1초 동안 같이 내려가면서 한쪽에 끈끈이로 붙어 있고 이렇게 속도를 줄여가면서 멈춘다라고 했을 때 네. 멈출 수 그건 있겠느냐라고 이제 하면 서울대에서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어. 대충 예를 들어서 사람이 20m보다 좀 더 높게 떨어졌다라고 하면 좀 간당간당하죠. 그리고 내 몸무게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넉넉하게 더 해야죠. 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뗄 수 있어요. 그거 새로 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좀 간당간당하다. 예. 근데 말도 안 되지는 않는다. 말도 안 되지 않네. 택도 없지는 않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 빨리 하고 하나만 더 하기로 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좋아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어떤 외부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몸에서 계속해서 막 실을 만들어서 막 뿜어낸다고 하면 그러면 과연 사람이 견딜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미터법을 개발하는데 큰 공헌을 한 위인이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근대화학의 창시자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프랑스의 위대한 과학자 앙투안 라부아지에가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 중에 하나 되게 크게 현대과학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뭔가가 형태가 바뀌어 가지고 화학 반응을 위해서 새로운 게 생길 수 있겠지만 네. 뭔가 새로 생기는 게 있으면 그거에 투입되는 재료는 그만큼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작될 때나 끝날 때나 무게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불을 태워 가지고 연료가 활활 타오르고 잿더미로 변하면 그러면 뭔가 무게가 줄어든 것 같지만 사실은 태우는 과정에서 날아간 연기, 이산화탄소 다 모아 보면 무게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을 많이 뿜어내면 그만큼 자기 몸에서 그 성분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 수척해질 것이다. 예? 그렇겠죠. 그만큼 사람이 예. 힘들어질 예.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정도로 많이 활약을 한다 어. 그러면 죽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 자, 그런데 아이, 그런데 네.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했냐면 예. 우리나라의 옛 전설 중에 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하고 한 건 당연히 아니었겠죠. 어. 여기에 대해서 되게 오묘한 해답을 제시한 이상한 전설이 있어요. 해답을 제시해요? 예, 어떻게요? 예. 열하일기에 18세기에 열하일기에? 박지원 선생이 쓴 예. 열하일기의 피서록이라는 부분에 나와 있는 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18세기니까 지금부터 200몇십 년 전이죠. 그쯤에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퍼져 있었던 이상한 전설입니다. 뭐죠? 이게 사실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이 전설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제주도 사람들은 이게 진짜다라고 많이 믿었어요. 어. 오케이, 이거 저기 박광희 선생님한테 한번 해달라고 해주세요. 이게 네. 뭐냐면 네. 옛날에는 오키나와가 일본하고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나라였잖아요. 아, 류큐, 우리나라에서는 류큐. 그걸 유구국이라고 불렀죠. 네. 그 오키나와가 일본에 침략당해가지고 망한 다음에 거기에 왕자 한 명이 탈출을 해가지고 망명을 떠났는데 유구국하고 조선하고 관계가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도 쪽으로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예, 제주도 쪽으로 오게 됐다. 예. 그런데 당시에 제주도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서울에서 내려온 벼슬아치가 탐욕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네. 그 유구국의 왕자를 제거하고 유구국의 왕자가 들고 있던 보물을 자기가 다 찾으겠다. 아하. 이런 전설이 우리 사실은 아니에요. 어. 그런 실제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전설이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18세기 되게 많이 퍼져 왜 있었습니다. 그랬나? 예, 그러니까 그까지 그것도 얘기하면 아, 재밌는데 오케이, 그거 오케이. 생각하고 잘 참았어요. 박광희 잘 선생님한테 참았어요. 얘기해 주세요. 예. 얘기해달라고 하세요. 네. 많이 퍼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막 제주도 사람들이 오키나와에 우리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표류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절대 제주도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중국 사람인 척하자. 막 이런 게 제주도에서 유행했을 정도로 되게 많이 퍼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네네.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열하일기의 피서록 부분에는 그 오키나와의 유구국의 그 왕자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빼앗긴 보물이 뭐가 있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빼앗긴 보물 중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2개가 대표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빼앗은 거. 예. 예. 보물이 탐나가지고 빼앗고 음. 그 오키나와 왕자를 처치해버린 거잖아요. 벼슬아치 두 가지. 과 오리가 두 가지 첫 번째는 보물. 뭐였느냐? 주천석이라는 보물이 있었다. 아, 주천석. 돌이에요. 예. 근데 돌이 오목한 모양으로 돼 있어요. 오목한. 오목한 모양이니까 거기에 물 같은 걸 담을 수 있겠죠. 네.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물이 주천석. 잠깐만 기다려. 술이 돼요. 술이 돼요. 술이 돼요. 오. 그 진짜 진짜 꿀이지. 썬킴 선생님이 좋아할 것 같은 돌. 꿀이 아니고 뭐 와. 술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기가 막히죠. 예. 물만 계속 부으면 술이 무한정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와. 이게 첫 번째 보물이에요. 그리고 네. 두 번째 보물이 뭐였느냐? 네. 두 번째 보물이 만산장이라는 보물이 돼 그건 또 있다. 뭐야? 만산장. 만산장. 예. 만산장이라는 보물이 뭐냐? 어. 만산장이라는 게 뭐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모기장 내지는 그물 같은 거예요. 예? 예. 조그마한 그물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어. 그거를 이렇게 접혀 있거든요. 어. 근데 그거를 펼치면 예. 계속해서 넓게 펼쳐지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다 펼치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느냐? 예. 산 하나를 덮어버릴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라산도 덮어요? 산 하나를 덮어버릴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라산까지 못 덮을 수도 있겠지. 얼음은 덮어. 웬만한 얼음은 산은 덮어. 덮을 정도의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질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산을 한번 덮어 놓으면 그 산에 있는 야생 동물이 그 밖으로 튀어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강하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가느다란 실이고 가벼운 실이기 때문에 접어 놓으면 조그맣게 돼가지고 휴대할 정도가 된다라는 게 이 만산장이라는 보물이거든요. 이거 신기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무게가 중요한 거죠. 질량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는 예. 피터 파커가 쏘는 그 실이 예. 무게가 10g 쏠 때마다 내 몸무게도 10g 준다라는 거잖아요. 내 살도 10g, 근육도 10g 근손실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난다는 거죠. 그런데 실이 진짜 가느다라면서도 아주 튼튼하면 어. 실이 길게 많이 뻗어 있어도 예. 무게로는
그람 수가 조금밖에 안 될 수도 그렇죠. 있잖아. 예, 예, 예. 그러면 실을 엄청 많이 뿜어내도 어. 그람 수가 작다면 조금 손실이 그 손실이 작을 수가 있잖아. 작죠. 예. 그게 이 만산장이라는 보물 속에 들어있는 지혜예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 예. 만산장이라는 보물을 뭘로 만들었다라는 전설이 있다라고 열아일개 피서록 부분에 나와 있다라고 돼 있냐면 거미줄. 거미에서 뽑아낸 줄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피터 파커가 오키나와 출신? 아니 오키나와- 그건 아닐 거잖아. 하여튼 와. 정확하게 말하면 음. 바다거미로 만들었다라고 돼 있는데 바다거미라는 동물이 실제로도 있어요. 근데 그 있어요? 거미의 일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바다거미도 거미줄 쳐요? 아니에요. 거미가 아니에요. 바다거미는 사실은. 아, 예. 근데 하여튼 뭐 해주 이렇게 해가지고 직역하면 바다거미라는 뜻이 되는데 그것도 뭐 거미라고 좀 치자. 신기하군요. 옛날 사람들이 분류를 잘못해서라고 하면 묘하게 음. 해답이 될 오키나와에서 수 있다. 일본의 침략을 피해서 망명한 왕자가 오리지널 스파이더 프린스일 수도 있었는데 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제주도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던 아. 탐관오리가 걔를 쓱싹했다라는 그런 아니 전설이 이왕에 저기 피터 파커가 초능력이 생길 때 거미줄을 뽑고 다시 회수하는 기능을 하면은 큰 손실이 안 나도 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온 피터 파커의 비밀. 예. 자, 마지막은요. 이거 15초만. 이미 약간 11초만. 요새 이 프로야구 ABS 챌린지도 2초 지나면 못 해요. 제발. 예. 제발. 아, 진짜 짧게 할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초요? 11초. 11초. 11초면 충분하죠. 우리나라 언론에서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으로 많이 부르는 지난 3월에 6m 31cm를 점프해서 장대 높이 뛰기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장대 높이 뛰기 역사상 최고의 선수 아먼드 듀플란티스 어느 나라 선수겠습니까? 스웨덴? 스웨덴 선수입니다. 좋았습니다. 과학으로 파헤쳐본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거시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